안녕하세요. 저는 100세 시대의 인생 절반을 살아내고 이제 남은 절반은 어떻게 잘 살아낼까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전 10살 때 엄마에게 버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절반의 인생이 행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절반의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믿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죠.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릴 때 저는 엄연히 홍미옥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별명으로 불렸어요. 아버지는 옥구슬처럼 아름답고 광채가 넘치는 인생을 살라고 제 이름을 미옥이라고 지었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병으로 돌아가셔서 그분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가끔 엄마가 제 얼굴을 보시면서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고 하니까 대충 아버지를 상상해보곤 했죠.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나 기억은 없어도 제 이름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새기면서 살았어요. 전 타고날 때부터 오른쪽 팔에 커다란 붉은 반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이름 대신 홍저목이라고 늘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붉은 점은 특이하게도 하트 모양이었어요. 엄마, 애들이 내 팔에 붉은 점을 보고 매일 홍저목이라고 부르면서 놀려. 나 이 붉은 점 싫어. 싫단 말이야. 아이고, 우리 미옥이 친구들이 놀려서 뿔났구나. 그런데 엄마 생각에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긴 붉은 점은 세상에 우리 미옥이 딱 한 사람밖에 없을 텐데. 한 사람? 아주 드물지만 아주 귀한 복점이라는 거지. 이 하트처럼 우리 미옥이는 평생 사랑받을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이야. 정말? 정말이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리면 그렇게 말해. 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땐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전 엄마 말씀을 듣고 난 뒤 제 하트 붉은 점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했고, 전 평생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거라고 믿었어요. 누군가가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엄마가 평생 절 사랑해 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10살 때 엄마에게 버려졌어요. 어느 날 외출했던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을 운명이라더니 엄마에게 버려진 것이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 어린 마음에도 우리 엄마는 꼭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며칠은 울면서 기다렸고, 일주일이 지나자 그리워서 기다렸고, 한 달이 지나자 무서워서 기다렸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집에 있는 라면을 끓여 먹고 버텼고,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물을 마시면서 버텼어요. 세상에 혼자 버려진다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몰랐기에 너무 무서웠지만 전 엄마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없는 세상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더 두려웠고요. 집주인은 애 혼자 저러고 있는 걸 더는 볼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다짜고짜 엄마가 가출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꼭 올 거예요. 혹시 엄마가 사귀는 남자 있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럼 혹시 엄마 따라다니는 남자는 없었어? 없다고요. 고작 10살이었던 제가 엄마가 안 돌아오는 이유가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경찰은 엄마가 절 버리고 남자랑 도망간 걸로 몰아갔습니다. 경찰은
사건이나 사고가 접수된 것도 없다고 했죠. 그냥 엄마가 애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우리 엄마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어서 우리 엄마 찾아주세요. 얘야, 우리도 알아봤지만 네 엄마를 찾을 수가 없어. 무슨 일을 당했으면 벌써 신고가 됐겠지. 네가 믿기 힘들겠지만 엄마는 그냥 너 버린 거야. 경찰의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소리를 쳐도 고작 10살짜리 꼬마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전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를 기다리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고 이사를 간다면서 그동안 달세가 밀려 보증금을 내줄 수도 없다고 하더군요. 어린 제가 보증금이 뭔지 달세가 뭔지 알 수도 없었죠. 집주인이 그냥 떼먹을 수도 있었지만 엄마가 없으니까 사실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전 경찰 아저씨에게 끌려 임시보호시설에 갔어요. 가지 않겠다고 울며 소리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보름 정도 있다가 절 맡아줄 친척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결국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어린애라고 해도 나름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건데 어른들은 그냥 고아원에 보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는 절대 오지 않을 거야. 올 사람이 어린 널 이렇게 버려두고 한 달도 넘게 아무런 연락도 없겠니? 그러니까 고아원에 가서 원장님 말씀 잘 듣고 잘 지내. 알겠지? 모두 겉으로는 절 위하는 척 했지만 어린 제 마음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고아원에 들어가고 나서야 전 알았어요. 팔의 붉은 하트 점은 사랑의 점이 아니라 저주의 점이라고 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전 지우개로 팔이 부르트도록 붉은 점을 지웠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수세미에 세제를 풀어서 지웠지만 지워지지 않았어요. 너무 이 상황이 무섭고 믿어지지 않아서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붉은 점을 볼 때마다 엄마가 떠올라서 괴로웠고 엄마를 원망하며 살아야 하는 제 인생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를 증오해야 하는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어요. 그건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전 더운 여름에도 붉은 점을 가리기 위해 긴팔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 붉은 점을 보면 불현듯 엄마 생각이 날까봐 그랬어요. 원망하는 것보다는 그냥 잊어버리자고 마음먹었죠. 고아원 생활은 힘겹지도 즐겁지도 않았어요. 그곳에 온 대부분 아이들은 부모에게 버려졌다고 하더군요. 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을 때 버려진 아이들은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곳에 입양 가서 잘 살기를 바라고 기도했죠. 엄마에 대한 기억이 선명한 저만 늘 괴로웠고 외로워했습니다. 전 입양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품지 않았어요. 그저 어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그냥 버틴 것 같아요. 18살이 되어서 고아원에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을 떠나기로 생각했죠. 춘천에서 태어났지만 거기서 버려졌기에 어른이 되면 제일 먼저 떠나겠다고 결심했어요. 어디로 갈지 딱히 정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정착금을 꼭 쥐고 무작정 서울행 기차를 탔어요. 차창 밖으로 춘천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언젠가 소풍 갔던 춘천호도 멀어졌어요. 전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엄마에 대한 기억도 미움도 다 춘천호에 버리고 떠나왔습니다. 새벽에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낯선 도시에 대한 두려움보다 찬 겨울바람에 더 몸이 시리고 떨렸습니다.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천지분간이 안 되더군요. 한참 두리번거리다가 우연히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숙식 제공이 된다는 문구에 무조건 전화를 걸었죠. 신발 밑창에 본드를 붙이는 공장이었는데 하루 12시간 넘게 일을 했어요. 나중엔 본드 냄새 때문에 두통이 너무 심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가 되었죠. 그런데 일만 시키고 6개월 동안 월급을 주지 않는 겁니다. 항의하다 쫓겨났어요. 매를 맞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사장도 공장장도 거의 조폭 같았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 공장은 순진한 사람들만 꼬여서 일을 시키고 돈도 주지 않은 채 내쫓는 걸로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난리가 날 텐데 그땐 그런 것도 없는 시절이었죠. 그 다음은 숙식 제공이 되는 식당에서도 일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온갖 허드렛 일을 다 시키고도 오히려 그릇을 몇 개 깼다는 이유로 월급에서 제하더군요. 가뜩이나 쥐꼬리만한 월급인데 거기서 제하고 나니까 정말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항의했더니 식당 일 하면서 음식 만드는 법을 공짜로 배우지 않았냐며 오히려 수강료를 내라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주방장 얼굴에 물을 껴안고 도망쳐 나와버렸습니다. 서울은 이렇게 우악스럽고 사악한 도시인가 싶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서울은 희망 가득한 도시였는데 무지렁이 촌년에게 서울은 가는 곳마다 함정 같았습니다. 그러다 인력사무소를 알게 되어 어느 집 노부부의 식모로 일하게 되었어요. 나이 지긋한 분들이니까 그래도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한 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어찌나 입맛이 까다롭고 주문상도 많고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는지 일주일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돈 한 푼 못 받았죠. 서울 생활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예상했지만 가는 곳마다 최악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거리에서 누군가 친절하게 다가오면 그냥 피해서 쟁걸음으로 도망치기 일쑤였죠. 친절의 민낯 뒤에 가려진 이 도시의 검은 속내가 절 움츠리게 만들었습니다. 정처 없이 버스를 타고 가다 광고를 보았어요. 어느 병원에서 주방보조요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죠. 설마 생명을 구하는 병원은 좀 다르겠지 하는 생각으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근처 문방구에 가서 이력서 종이를 사서 대충 내용을 적고 떨리는 마음으로 걸어가는데 문득 앞서 걸어가던 웬 중년의 여인이 갑자기 쓰러지는 게 아닙니까? 놀라 달려가서 부축했는데 여인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바로 앞에 병원이라서 무조건 여인을 업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진단 결과 여인은 평소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날도 병원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오지 않아서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여인의 남편이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조금만 늦어서도 큰일 날 뻔했다는데 아가씨 덕분에 우리 집사람이 무사할 수 있었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말씀하시면 충분히 살해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전 그냥 업고 병원에 온 것밖에 한 게 없어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랬을 거예요. 살해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거절하자
그분은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면서 명함을 주었습니다. 무슨 회사 사장이었는데 문득 이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그럼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말하세요. 사실 전 겨우 고등학교만 나왔어요. 할 줄 아는 건 음식을 조금 만들 줄 알고요. 청소도 잘합니다. 약속도 잘 지키고 의리도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고아예요. 고아가 뭐 어때서요? 고아라고 하니까 다들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뭐든 시켜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냥 봐도 좋은 사람 같은데요, 뭐. 서울이 고향인가요? 아니요, 춘천에서 왔습니다. 춘천이요? 아이고, 이거, 여기서 고향 사람을 다 만나네요. 나도 춘천 출신인데. 어머, 그러세요? 서울에서 고향 사람 만나니까 정말 반갑네요. 동양 사람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사장님도 춘천 출신이고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나왔다고 하시는데 제가 다닌 여고 근처에 있는 남고였어요. 동양이라는 게 이렇게 빨리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당장 자기 집 가정부로 일해줄 수 있냐고 했죠. 얼마 전에 가정부가 그만두고 여태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밥하고 청소하는 거는 대충 해도 되지만 사모님을 특별히 신경 써서 보살펴달라고 했습니다. 우연인지 인연인지 전 그렇게 사장님 댁 가정부가 되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사모님 전담 가정부였죠. 사장님 집은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재벌집처럼 으리으리했습니다. 사장님의 명함에 찍혀있는 그 회사에 대해서는 저도 얼핏 들어본 기억이 있었어요. 아파트나 집 지을 때 들어가는 보일러도 만들고 욕조나 변기도 만드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전 재벌집 사모님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던 거죠. 정말 현실이 더 드라마 같다고 하더니 제가 딱 그랬어요. 사장님은 항상 바빠서 일찍 나가고 일찍 들어오는 편이지만 권위적이지 않고 깨어있는 분이셨습니다. 사모님은 다정한 편이었지만 몸이 아파서 그런지 말도 조용히 하고 움직일 때도 나무늘보처럼 느릿느릿 움직이셨어요. 한마디로 조용함의 극치를 달리는 분 같았죠. 운전기사 말로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5살 때 사고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시름시름 앓더니 갑자기 빈혈에 시달렸고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병은 항암 치료가 최선이다 보니 정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과 퇴원을 밥 먹듯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부잣집 사모님이라고 해도 아프니까 별 수가 없구나 싶었고 새삼 사모님이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모님은 자신을 구해준 저에게 항상 고마워하셨어요. 제가 만들어주는 음식은 다 입맛에 맞고 너무 맛있다고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가끔 입맛 없어 하실 때 춘천 막국수를 만들어드리면 그렇게 맛나게 잘 드셨어요. 보통 재벌집 사모님들은 까다롭고 까탈스럽다며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사모님은 전혀 아니었어요. 다정하고 자상했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이 없어서 오래 얘기를 못하거나 오래 외출을 못하는 게 단점이었죠. 그러다 보니 모임에도 못 나가고 친한 친구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난 뒤로는 그나마 병원 가는 거 말고는 바깥 출입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 사모님의 아픔을 느꼈기에
전 유일하게 그분께 말벗이 되드리려고 최선을 다했고 항상 딸처럼 살갑게 대하려고 진심을 다했습니다. 사모님은 저에게 많이 의지하셨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제 의견을 항상 물어보셨어요. 전 어느새 사모님이 절 부르는 호칭만 듣고도 사모님의 감정이나 생각, 심지어 컨디션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호가, 오늘 날씨가 어떠니? 사모님이 그냥 미호가 이름을 부르면 오늘 몸도 안 좋고 컨디션도 별로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뜻입니다. 그럴 땐 하루 종일 잠만 주무세요. 허리가 아플 때까지 자다가 늦은 오후에 일어나서 따뜻한 홍차 한 잔 드시면 기분이 좀 나아지셨죠. 홍점아, 입안이 너무 까칠해. 제 별명인 홍점아라고 부르면 뭔가 부탁할 게 있거나 특별히 맛난 게 먹고 싶다는 말입니다. 여름엔 콩국수가 당긴다고 하셨고 겨울엔 오히려 막국수가 먹고 싶다고 하셨죠. 가끔 제가 닭갈비를 만들어드리면 아이처럼 입가에 양념을 잔뜩 묻히고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어이 춘천댁 뭐해? 사모님은 가끔 좀이 쑤시는지 막 장난을 치고 싶어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춘천 출신이라고 살짝 불량 청소년 톤으로 춘천댁 하고 부르십니다. 그땐 가볍게 동네 한 바퀴 산책하면서 조용한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자는 제안이죠. 사모님은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제가 알아서 척척 챙겨주면서 수족처럼 구니까 너무 이뻐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순순히 사모님 말만 듣는 건 아니었어요. 가끔 사모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는 절대 제 주장을 굽히지 않거든요. 어휴, 너 진짜 많이 컸다. 다 사모님이 키워주신 덕분입니다. 백골난망입니다. 백골난망은 무슨... 그래서 네 생각대로 하겠다고?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소희는 그리할 작정입니다. 으이그, 사극 찍냐? 사모님 매일 사극만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분위기 한번 맞춰봅니다. 아이고, 내가 졌어.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전 사모님이 편안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상 즐겁게 지내시길 원했습니다. 적당히 눈치껏 기분만 맞추는 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모님은 제 진심을 아시니까 더러 제가 무례하게 굴어도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부만 하지 않아서 좋다고 더 믿어주셨어요. 사모님은 산책할 때마다 항상 제 팔짱을 끼셨습니다. 어느새 우린 애들처럼 찻집에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어요. 드라마 여주인공도 씹고 뉴스에 나오는 세상 얘기도 하면서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깔깔 웃기도 했죠. 모르는 사람들은 모녀가 어쩜 그리 다정하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사모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죠? 우리 딸 참 예쁘죠? 그렇게 말하시곤 했어요. 가끔 전 사모님이 정말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미호가 이런 건 물어봐도 되나 고민 좀 했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볼게. 뭘요? 너 왜 고아가 된 거야? 아, 그거요? 네가 말 안 하니까 무슨 사연이 있지 싶긴 한데 뭐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냥 10살 때 엄마한테 버려졌어요. 뭐? 정말? 엄마가 버렸다고? 왜? 이렇게 착하고 예쁜 애를 왜 해?
사모님은 갑자기 흥분해서 목소리가 높아지다가 갑자기 눈물 글썽해지면서 절 꼭 안아주셨습니다. 마치 자신이 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괜한 걸 물어봤다고 미안해하셨죠. 사실 전 버려지던 당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었어요. 춘천을 떠나올 때 이미 모든 것을 다 잊기로 했으니까요. 어렸을 때는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모님과 사장님 만나면서 그런 생각 안 해요. 전 지금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정말 다행이다. 우리 미옥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오히려 내가 더 고마워. 근데 우리 미옥이 팔에 그 하트점 진짜 매력적인데? 사모님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정말 매력적인 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전 팔에는 하트 붉은 점이 어쩜 사랑받을 운명의 점이 맞을 거라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어떤 가정부가 사모님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으며 살까요? 근데 사모님하고 사장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전 분위기를 바꾸려고 일부러 사모님 연애 시절 얘기를 물어봤죠. 사실 사모님도 춘천에서 잠시 산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사장님도 만나게 되었고 같이 대학을 서울로 왔다고 했어요. 제가 춘천이 고향이라고 했을 때 그냥 운명 같았다고 한 이유를 알게 되었죠. 이래저래 저와 사모님은 전생에 아주 깊은 인연이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전 사모님이 따뜻하게 웃어줄 때 항상 행복했고 사모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실 때 참 뭉클했습니다. 사모님이 절 믿고 의지한 만큼 저도 사모님을 엄마 이상으로 생각하면서 그분을 지켜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모님은 정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을 하셨어요. 사장님은 간병인을 따로 쓰자고 하셨지만 제가 직접 사모님을 간병하겠다고 우겼습니다. 그게 제 도리이자 의무이자 진심이었거든요. 전 그때 두 분에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까 늘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사모님이 조금이라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할 각오를 했죠. 그런데 두 분은 오히려 저에게 늘 고마워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부르시더군요. 미옥양, 혹시 공부 더 할 생각 없어요? 공부요? 그래요.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했으니까 대학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학비 걱정은 말아요. 내가 대줄 테니. 난 미용량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사모님 옆에는 제가 있어야 하는데. 혹시 저 내보내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우리 집사람도 미용량 대학 보내자고 했어요. 언제까지 미용량이 우리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하고 싶은 일도 생길 테고, 그럼 미래를 생각도 해야 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해도 공부는 해두면 좋은 거니까. 고작 가정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두 분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감동을 받았고, 세상에 저런 분들도 다 있구나 싶어서 존경심이 절로 우러났습니다. 아주 좋은 대학에 가겠다는 생각보다는 공부는 해두면 좋을 거라는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전 그 다음 해에 방송통신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서울의 다른 대학에도 갈 수 있었지만 사모님을 케어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대학만큼은 두 분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공부하고 졸업하고 싶었고요. 월급도 주시고 숙식도 제공해 주시는데 대학 학비까지 받는 것은 너무 염치가 없잖아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방통대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모님은 그런 겸손함과 선한 마음이 더 감동이라고 입학 선물을 사주셨어요. 사모님 손에 이끌려 백화점에 갔는데 VIP 대접을 받는 기분이 참 얼떨떨했습니다. 괜찮다고 하는데도 사모님은 원피스와 핸드백, 구두를 사주셨어요. 제 평생 그렇게 비싸고 좋은 선물은 처음이라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입어보고 신어보면서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에 살짝 불안해지기까지 했답니다. 꿈 같아서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죠. 꿈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비록 엄마에게 버려진 인생이지만 제 삶이 불행한 것만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방송통신대를 졸업하고 사모님도 많이 건강이 좋아지셨죠. 사모님이 언젠가 문득 물었습니다. 미호가, 넌 꿈은 없어? 꿈이요? 꿈이라는 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님 그냥 좋은 거예요? 글쎄,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전 아직 그런 게 없나 봐요. 바보 같죠? 바보 같긴, 이렇게 야무지고 똑 부러지는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럼 사모님은 꿈이 뭐였어요? 난 현모양처. 라고 말하면서 사모님 눈가에 눈물이 그득해졌어요. 전 아차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처음으로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군요. 운전기사 아저씨는 사고로 죽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감기 주사를 맞았는데 심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고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의료 사고였대요. 정말 손을 쓸 틈도 없었답니다. 병원 가실로 오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다고 하더군요. 급기야 사모님까지 아프면서 삶이 바닥을 쳤는데 저 때문에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마 전생에 우리 미옥이는 내 딸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 생에 이렇게라도 만나겠지. 자식을 잃은 엄마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그냥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절절함과 절망스러운 감정들이 오롯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저 때문에 조금이라도 삶의 용기를 얻으셨다니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 무렵 사장님은 자기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하셨어요. 사모님도 회사 생활을 한번 해보라고 권했지만 전 그냥 사모님 껌딱지로 사는 게 제일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회사 직원을 소개시켜 줄 테니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해보라는 겁니다. 남자에 워낙 관심이 없어서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사모님도 만나보라고 하셔서 일단 맞선 자리에 갔습니다. 서글서글한 외모의 남자다운 성격이 나쁘진 않았어요. 서너 번 데이트를 했는데 말도 재밌게 하고 생각하는 것도 상식적이라서 혹여 결혼한다고 해도 크게 싸울 일은 없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제가 고아라는 건 혹시 들으셨나요? 네, 그게 뭐 어때서요? 정말 괜찮으세요? 부모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고아에 대한 편견도 없는 것 같아서 조금씩 더 호감이 갔어요. 곧 결혼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은 상견례 때 부모님 대신으로 참석하겠다고 하셨죠. 참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받아보니 웬 여자였어요. 다짜고짜 맞선 본 남자에 대해서 알려줄 게 있다는 겁니다.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대답은 안 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더군요. 안 나오면 크게 후회하게 될 거라는 말이 거슬려서 나갔어요. 단아하게 생긴 여자였는데 자신이 맞선 본 남자의 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그 남자와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아무리 이유를 물어봐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홍미옥 씨 때문에 헤어지자고 한 거였죠. 저 때문에 헤어졌다고 따지러 오신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런 남자와 잘 헤어졌다고 생각해요. 홍미옥 씨도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려고 만나자고 했어요. 지금 당신이 속고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 남자가 왜 당신 같은 고아와 결혼하려는지 정말 몰라요? 당신이 사장님 수양딸이라는 소문 때문이에요. 처음엔 그 여자가 남친과 헤어지고 저에게 분풀이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맞선 본 남자는 절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는데 제가 사장님 수양딸이라는 소문을 믿고 결혼까지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사장님 부부가 저를 딸처럼 아끼니까 나중에 재산이라도 한몫 떼어줄 거라고 생각했대요. 혹여 회사라도 물려주면 자신이 사장 자리를 꿰찰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했죠. 그 사람의 속셈을 알게 된 저는 바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사장님도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남자는 회사를 그만두었죠. 사장님은 괜히 자기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았다고 미안해하셨어요. 사모님은 이번 기회에 수양딸 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양딸이 되면 온갖 소문만 더 날 게 뻔했고 두 분만 곤란해질 것 같아서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전 그냥 이대로 사모님 곁에서 가정부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가정부가 좋다고? 아니요. 사모님 옆에 있어서 좋다고요. 제 주제에 수양딸은 아니에요. 저도 분수는 안답니다. 너 분수가 어때서? 암튼 앞으로 제가 결혼을 하든 말든 그것도 다 제 몫이니까 너무 신경 쓰시거나 걱정 마세요. 정말 인연이 될 사람이면 언젠가는 나타나겠죠. 그때까진 그냥 사모님 곁에 있을 거니까 내쫓지만 마세요.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더 욕심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모님은 말없이 절 안아주셨어요. 이제 저와 사모님은 딸과 엄마 그 이상의 관계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사모님은 마흔이 내일 모레인데 정말 결혼 안 할 거냐고 매일 잔소리를 하셨죠. 전 매일 또 그 소리냐고 불평하면서 딸 같은 가정부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이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는 절망적인 말을 했죠. 이제 항암 치료만으로도 사모님의 병은 고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은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마지막 방법은 골수 이식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검사를 받았지만 골수 이식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했어요. 대기 신청을 해도 언제 수술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고 골수 이식 적합자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하더군요. 저도 검사를 받겠다고 했더니 사모님이 말리시는 겁니다. 제가 적합 판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괜히 나 때문에 너까지 힘드는 거 싫어서 그래. 저 사모님 이렇게 놔둘 수 없어요.
전 검사 받을 거예요. 미호가, 저에게 사모님은 엄마나 마찬가지라고요. 엄마가 아픈데 자식이 가만히 있어야 해요? 사모님은 그저 눈물만 흘리셨어요. 전 검사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부적합 판정이 나오더라도 괜찮으니까 너무 맘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 매일 적합 판정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사모님은 문득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오랫동안 가고 싶었는데 왠지 용기 안 나서 못 갔어. 내가 혹시 잘못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라도 가봐야 할 것 같아. 꼭 봐야 할 사람이 있어. 사모님은 이제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기신 듯 했어요. 춘천댁가 같이 가줄 거지? 우리 사모님 춘천댁이라고 부르시는 거 보니까 산책 나가듯 그렇게 훌훌 다녀오고 싶으신가 보네. 그럼요. 제가 안 가면 누가 따라가요. 이러려고 제가 운전면허증도 땄는데. 모처럼 우리 여행 간다 생각하고 가요. 사모님은 미소를 지었지만 긴장하고 있다는 게 역력이 느껴졌습니다. 가끔 혼잣말처럼 꼭 마음의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못나서 만나지도 못하고 있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 빚을 갚으러 가는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운전하면서 룸미러로 보니까 사모님은 내내 굳은 표정이셨어요. 어쩜 당신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신 듯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이셨어요. 무엇보다 저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사모님이 가자고 한 곳은 바로 춘천이었거든요. 오래전 춘천을 떠나올 때 모든 것을 다 잊기로 했는데 다시는 춘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사모님을 모시고 가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춘천의 어느 외진 곳에 있는 고급 요양원이었습니다. 병원과 호텔이 합쳐진 듯한 분위기였어요. 사모님은 곧장 어느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여는 순간 머리가 허옇게 센 웬 여인이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사모님은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숨죽이며 한참을 입구에 서 있기만 했죠. 하반신 마비인 듯 미동도 없던 여인이 문득 기척을 느끼고 쳐다보았습니다. 재경아. 사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여인의 이름을 불렀어요. 사모님을 보고 여인이 놀랐습니다. 동시에 저도 놀랐어요. 재경. 그건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분명 10살 때 절 버린 엄마 이름이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렸지만 여전히 엄마 이름만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침상의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모님을 바라보던 여인의 눈빛이 저를 향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더 크게 놀라며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 얼른 여인을 부축했습니다. 미호가... 여인이 어눌하게 내뱉는 그 말은 분명 제 이름이었어요. 뭐라고요? 지금 한 말 다시 해보세요. 미호가... 엄마? 전 심장이 덜컥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맞아? 나 미옥이야. 나 알아보겠어? 엄마 정말 맞아? 여인은 뭔가 말하려는 듯 힘겹게 손으로 제 팔을 가리켰습니다. 전 얼른 오른쪽 팔을 걷어 올렸어요. 붉은 하트 모양의 점을 보더니 여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호가, 우리 미호기. 엄마, 이 점 기억해요? 엄마가 그랬잖아. 우리 미호기는 평생 사랑받고 살 거라고. 기억나요? 여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가 딸이라는 걸 확인하고는 불편한 몸으로 안아보려고 발버둥 쳤어요. 전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 엄마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엄마와 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30년 만에 그렇게 만났어요. 사모님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당황해 하셨죠. 겨우 진정한 저는 너무 묻고 싶은 말이 많아서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왜 그때 안 왔어? 나 엄마 기다렸어. 나 버린 거야? 엄마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내 탓이야, 미호가. 뜻밖의 사모님이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사모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말할게. 정말 미안해, 미호가. 네가 재경이 딸이라는 건 꿈에도 몰랐어. 사모님은 연신 눈물을 흘리셨고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사모님 말을 듣기만 하셨어요. 아마도 신이 재경이 네 딸을 내게 보내서 내가 재경이 너한테 진 죄값을 갚게 하셨나 보다. 사모님은 가까스로 눈물을 닦으시고는 오랜 세월 혼자 가슴에 묻어야만 했던 일들을 그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사모님은 고1 때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춘천으로 부대를 옮기면서 가족 모두가 이사를 왔답니다. 그때 전학을 했는데 반 아이들은 흰 피부에 서울깍쟁이처럼 생긴 사모님을 은근 소외시켰대요. 엄마도 구하라고 소외당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서로 처지가 비슷한 걸 알고 친하게 되었답니다. 난 윤재경이라고 해. 우리 서로 비슷한 처지끼리 잘 지내보자. 난 차민지라고 해. 그런데 넌 왜 반 애들이 싫어하는 거니? 고아라서. 사모님은 고아라고 당당히 말하는 엄마가 참 남달라 보였답니다. 먼저 용기 내서 친구하자고 말해줘서 고마워, 재경아. 얼굴도 뽀얗고 예쁜데 이름도 민지? 우와, 참 예쁘다. 우리 좋은 친구 먹자. 서로 첫눈에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답니다. 생각보다 말도 잘 통했고 가치관도 여러모로 비슷해서 더 좋았대요. 엄마는 스스럼 없이 고아원에 사모님을 데리고 가서 원장님에게 인사도 시키고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었답니다. 사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사모님도 엄마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숙제도 하고 공부도 했죠. 군인 아버지라 규율이 엄격해서 공부하다가도 밤 10시만 되면 무조건 소등을 해야 했죠. 그럼 사모님은 엄마를 데리고 다락방에 몰래 올라가서 촛불을 켜놓고 공부도 하고 밤새 수다를 떨었답니다. 가끔 쥐가 나오는 바람에 비명을 지르고 주무시던 아버지가 깨어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사모님은 재경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너무 즐거웠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근처 남고에 한 남학생을 짝사랑하고 있었대요. 그 남학생은 잘생긴 외모에 공부도 잘해서 일대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거의 우상으로 통했죠. 민지야, 너 남자 얼굴 보는 줄 몰랐네? 이왕이면 잘생긴 게 좋지. 야, 남자는 얼굴값 한대. 누가 그래? 우리 원장님이. 그냥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최고래.
사모님과 엄마는 결정적으로 남자 보는 눈이 달랐죠. 아마도 그 남학생에게 열광하지 않는 건 유일하게 엄마였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학생이 갑자기 사모님에게 연애 편지를 내밀더랍니다. 사모님은 귀가 발개지고 가슴이 너무 뛰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저기, 이 편지 너랑 단짝인 그에게 좀 전해줄래? 재경이? 윤재경. 부탁한다. 순간 사모님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자신이 짝사랑하는 남학생이 엄마를 짝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대신 편지를 전해달라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이런 일로 둘의 우정이 깨지면 안 된다고 정신을 바짝 차렸대요. 사랑보다는 우정이라고 혼자 굳게 결심을 했답니다. 애써 겉으로 담담하게 굴자고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한 뒤 엄마에게 편지를 주러 갔죠. 그런데 엄마는 같은 고원 출신 남학생과 이미 좋아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재경아, 너 같은 고원 그 남학생하고 좋아하는 사이니? 안 그래도 민지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너무 티가 나서. 어머, 그렇게 티났어? 그 남학생 어디가 좋은데? 착하고 성실해서. 그럼 넌 다른 남학생이 너 좋다고 해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너무 단호하게 말하는 엄마를 보면서 사모님은 차마 남학생의 편지를 전하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남학생은 날마다 사모님을 보면 편지는 잘 전했는지, 왜 답장이 없는지 계속 따져 물었죠. 사모님은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기까지 했고요. 곧 고3이 되면서 사모님은 남학생에게 공부에만 신경 써야 하니까 귀찮게 굴지 말라고 일부러 화를 냈답니다. 남학생도 일단 한 발 물러나는 듯 했죠. 그렇게 서로의 감정들은 잠시 접고 공부에만 매진했대요. 정신없이 고3 1년이 지나가고 입시를 치른 사모님은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성적이 어느 정도 되지만 형편상 대학을 포기했고요. 그런 엄마가 가여워서 사모님은 마음이 참 안 좋았대요. 하지만 엄마는 같은 고아원 남학생과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고아원에서 독립할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제 둘이 함께 살기로 했다는데 축하한다는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대요. 재경아,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후회 안 해. 우린 서로 처지도 비슷하고 서로 잘 이해해주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재경이 너라도 축하해줘. 서울로 대학 가서도 연락 꼭 하고, 알겠지? 결국 사모님은 그 편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편지를 준 남학생도 나중에 엄마가 같은 고원 출신 남학생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서울로 가는 기차에서 우연히 사모님은 그 남학생을 만났죠. 같은 대학에 입학했고 캠퍼스 커플이 되었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남학생이 바로 사장님이고요. 가끔 사모님은 만약 그때 엄마가 사장님의 편지를 받았더라면, 그래서 둘이 잘 되었더라면 엄마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렸답니다. 그렇게 엄마를 점점 잊어갔죠. 결혼하고 2년 만에 아들을 낳았을 때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대요. 자상한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과 부유한 생활.
사모님 인생의 최고의 봄날이었답니다. 하지만 봄은 곧 갔고 시련의 겨울이 찾아왔죠. 뜻하지 않게 아들이 의료사고로 죽고 난 뒤 사모님은 엄마 인생을 훔쳐서 죗값을 받는다고 생각했답니다. 너무 무서웠고 극도로 우울증을 앓기도 했죠. 급기야 백혈병이 발병하고 항암 치료를 반복해야 하는 처지가 절망스러워서 극단적인 생각도 여러 번 했답니다. 어느 날 너무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자신도 모르게 춘천행 기차를 탔답니다. 그날 발길이 저절로 춘천으로 향했대요. 고아원을 찾아가서 원장님께 엄마 연락처를 알아낸 사모님은 그렇게 엄마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그저 사모님을 따뜻하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고아원 그 남학생과 결혼하고 딸도 낳았다고 했죠. 하지만 딸이 5살 때 남편이 지병으로 죽은 뒤 내내 혼자서 애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과부가 된 엄마가 먹고 살겠다고 이것저것 일을 한다는 말에 사모님은 가슴이 너무 아팠답니다. 꼭 자신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더 들었대요. 사모님은 근처 호텔에 방을 잡고 엄마와 밤새 수다를 떨며 회포를 풀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엄마는 딸이 혼자 있어서 걱정된다며 내일 다시 오겠다고 하고 갔죠. 다음 날 둘은 함께 고등학교에 가보자고 약속했대요. 사모님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문득 엄마가 건널목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죠. 그때 신호가 바뀌고 엄마가 사모님을 향해 걸어오는데 갑자기 신호를 무시한 트럭이 달려왔고 엄마는 그대로 트럭에 받쳐서 나가 떨어졌답니다. 찰나의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사모님은 너무 놀라 주저앉았고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구급차와 경찰차가 오고 엄마가 실려갔죠. 응급수술이 10시간 넘게 이어지고 사모님은 가슴을 졸이며 수술실 밖에 있었답니다.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지만 척추 손상이 심해서 하반신 마비라고 하는데 눈물만 나오더랍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엄마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죠. 사모님 연락을 받은 사장님까지 내려와서 사고 수습을 하는 동안에도 엄마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사모님은 한 달 넘게 병원 근처에 숙소를 잡아두고 시간이 되면 중환자실로 엄마를 면회갔대요. 모든 게 다 자기 탓 같아서 울다 쓰러지고 다시 울기를 반복했답니다. 결국 사모님도 백혈병 치료를 받느라 서울로 실려갔답니다. 사장님은 엄마에게 10살 딸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집주인이 바뀐 뒤였대요. 딸이 고아원으로 보내졌다는 소문만 무성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경찰서에 가서 알아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만 들었대요.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나고 다행히 엄마는 의식이 돌아왔지만 기억이 드문드문 오락가락했답니다. 처음엔 사모님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대요. 결국 사모님과 사장님은 오랜 고민 끝에 괜찮은 요양원으로 엄마를 옮기기로 결정했고 지금까지 병원비와 치료비를 대고 있었답니다. 엄마는 머리도 크게 다쳐서 부분적으로 기억이 소실되었는데 최근에 눈에 띄게 기억이 되살아나서 의료진들이 놀라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 차에 저를 만나게 되었고 단번에 딸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전 엄마에게 버려진 게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엄마가 날 버린 줄 알고 평생 엄마하고 살았어. 내가 미안해. 우리 딸. 엄마는 힘주어 또박또박 말을 했어요.
미안해, 채경아. 다 내 탓이야. 다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어. 사모님 잘못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전 오히려 사모님과 사장님 덕분에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미호가. 두 분이 안 계셨더라면 아마 전 살아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 덕분에 이렇게 엄마도 다시 만날 수 있었잖아요. 오히려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엄마도 그렇지?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는 조금씩 정신이 들고 기억이 차츰 돌아오면서 제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이 이렇고 처지가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딸을 찾을 길도 막막했고요. 부디 잘 살아있기만을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처럼 만났으니 믿기지 않는 듯 연신 제 손을 잡고 제 볼을 어루만져 보고 하셨습니다. 민지야, 우리 딸 예뻐해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는 사모님 손도 꼭 잡고 고마워했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울다가 웃다가 그랬어요. 아니, 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인연과 운명에 감사하면서 뜨겁게 제외했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전 골수이식 적합 판정을 받고 사모님에게 골수이식을 해드렸어요. 수술은 대성공이었고 사모님은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이 모든 인연에 감사하면서 저와 엄마가 함께 편안히 살 집을 마련해 주셨죠. 그리고 저에게 사장님 회사 지점 영업소를 맡겨주셨습니다. 전 영업소장이 되어서 엄마를 모시고 살게 되었고요. 엄마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도 즐거웠고 엄마 목욕시켜드리면서 수다 떠는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소중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먹는 순간들은 너무 꿈만 같았고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모님도 매일같이 찾아와서 엄마의 손발이 되어주었답니다. 그렇게 다시 10년의 세월이 지났네요. 이제 전 50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혼자라고 엄마가 구박을 하지만 아직 제 짝을 못 찾았을 뿐 언젠가는 인연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곧 있을 엄마와 사모님의 칠순잔치를 최대한 요란하고 화려하게 할 생각으로 설레는 중입니다. 두 분의 아름다웠던 청춘의 시절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평생 함께할 가족, 그 이상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만천하에 다 알리고 싶어요. 모두 축하해 주실 거죠?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아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